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윤리와 사상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이제 무더위와 높은 습도, 입추라는 절기가 이제 지나갔음에도 아직 무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8월 9일 2학기 개학을 맞이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4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게 되었고,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작년부터 이 코로나 상황, 올해도 역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고3 2학기 수시 전형과 정시정 입시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2학기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여태까지 잘 해왔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도 여러분들 해오던 대로 여러분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면 모두가 본인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화이팅해서 이제 2학기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온라인 수업 윤리와 사상 아직 뒷부분 이제 진도가 조금 남아 있죠. 요 2주 온라인 수업 하면서 나머지 진도를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BS 교재를 중심으로 보면 13, 14, 15 이제 세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 13에서 국가와 시민 관련된 내용으로 2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잘 들어주시고 온라인 수업 계획에 그 단톡방 주소가 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을 듣고 또는 이제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은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국가와 시민, 여러분들 그 EBS 교재 147쪽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크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제 국가 안에 이 시민과 이 관계가 이제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 이건 이제 2021년 오늘날의 의미도 중요한데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국가의 형태 안에서 그 국가의 안에 사는 사람들, 이걸 이제 오늘날의 시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둘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다양한 사상가들이 나올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배운 사람들이 훨씬 이제 많아요. 뭐 공자가 다시 한번 나올 것이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한번 나올 것이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사상이 결국에는 국가라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제 어떻게 시민들이 실천해야 하는가, 그리고 국가는 어떤 식으로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가, 결국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처음 보면 1. 국가의 기원, 국가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것의 국가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유교하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쵸, 이제 공자를 떠올리면 됩니다. 자, 유교에서는 국가는 가족의 질서가 확장된 공동체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익히 들어봤을 것이고 지금도 알고 있을 텐데 이런 말이 유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 천. 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요즘에도 널리 쓰이고 있는
자, 평천하. 천하를 얻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천하는 세상이겠죠. 평정한다, 다스린다, 이제 그렇게 해석되는데, 세상을 다스린다. 여기서 다스린다의 의미는 뭐 세상을 내가 다 지배한다,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이 세상을 통치할 만큼 이제 큰 사람, 큰 역할을 하려면 무엇부터 치국을 먼저 하래요. 치국. 여기 이 국이 여기서 말하는 이 국이 바로 여러분 여기에 뭐다? 이제 그쵸. 이게 국가가 되는 겁니다. 치국, 나라를 다스린다, 잘 다스린다. 즉 천하를 얻고자 하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면 먼저 치국, 네가 살고 있는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가 돼야 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치국을 하기 위해선 그 전에 제가 여기서 이 가는 그쵸, 집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너의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내 가정을 잘 다스려야 그 다음에 국가를 잘 통치할 수 있고, 그런 이후에야 이제 세상에 우뚝 설 수 있고 세상을 평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수신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 유교의 국가와 시민에서 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시사하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무슨 얘기냐? 평천하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수신, 내 몸을 잘 다스려라. 수기라고도 쓰죠. 수기. 즉 천하를 얻고자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너 자신을, 그러니까 여기서 수신은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겠죠. 이게 바로 이제 유교에서 가장 강조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지금 얘기하는 국가는 가족의 질서가 확장된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게, 내 가정에서 내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게 결국 그게 나라에 충성하는 거고 천하에도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이제 표현, 국가는 가족의 질서 확장된 공동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또 공자가 강조했던 인이나 이제 이런 게 나오겠죠. 사랑하는 마음. 근데 사람의 마음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따라서 그걸 겉으로 드러내는 게 예라고 했죠. 그럼 가정에서 인과 예를 실천하는 기본이 뭐예요? 맞습니다. 효제. 부모님께 효도, 형제간의 우애를. 결국 효제라는 어떤 덕목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가족윤리, 가족 안에서 우리 가족끼리 효화제를 실천해. 그걸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면 그게 결국 인과 의가 된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 의, 오늘날의 정의겠죠. 이게 이제 실현되는 거다. 그러므로 자식과 부모의 관계처럼 백성은, 오늘날의 시민, 옛날엔 백성이라고 얘기했겠죠. 백성은 군주를 따르고 군주는 백성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마치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사극 같은 옛날 시대물의 영화 같은 걸 보면 마치 그 나라의 왕은 하늘과 같은 존재, 그냥 백성은 무조건 왕의 말에 복종하고 왕은 그냥 지 맘대로. 그게 동양에서, 유교에서 공자가 꿈꿨던 군주, 성인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백성은 군주를 잘 따르고 군주는 백성을 사랑으로 대해야 됐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호혜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교에서 강조했던 그때 또 국가와 백성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탕에는 효제, 인의라는 서로 간에 실천하고 지켜야 될 기본적인 덕목과 윤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거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 돼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실제 공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왕으로서, 임금으로서의 역할은 가장 나중이다. 임금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이고 가장 중요한 건 백성,
백성이다라고 이제 실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륜을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를 강조한 민본주의 사상, 그렇죠? 백성이 가장 근본이다라고 하는 걸 민본주의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국가관이 이제 만들어졌고, 군주는 백성의 마음을 하늘의 마음으로 여기고 백성의 목소리에 기울여야 된다. 왜 하늘의 마음으로 여겼냐면 동양에서는 하늘을 신성시했고 도덕의 근원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하늘의 그 신성함을, 백성을 그렇게 생각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이게 동양의 민본주의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나와 있는데, 민본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그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라고 해서 서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유교의 어떤 국가관을 반영하는 얘기 있습니다. 공자의 사상을 집대성한 논어라는 책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더니, 선생님, 그러니까 공자 왜 정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스승, 공자 너는 왜 정치에 참여하지 않니? 했더니 이제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효도하라 오직 효도하라, 형제간에 우애하여 정치에 이르게 하라라고 했다. 이것도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니 어찌 벼슬에 앉아야만 정치하겠는가. 즉 네 가정에서 효를 다하는 게 그 근본이 뭐라고 해서 수신제가 이게 정치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인데 어찌 내가 지금 정치를 안 하고 있는 거냐. 나는 그 누구보다 정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공자는 그 정치의 출발 근본을 바로 자기 몸과 마음을 닦는, 그리고 가정에서 효제를 다하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교의 국가 그리고 백성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서양의 대표적인 아리스토텔레스 이론론의 핵심자였죠. 자, 아리스토텔레스 보면 국가는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 또는 이걸 같은 말로 인간은 정치적 동물, 이런 말을 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라고 해도 돼. 무슨 말이냐? 이렇게 모든 인간은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그렇게 해서 만든 공동체가 뭐다? 바로 국가라는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인간은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게 본성이다라고 해서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한 거예요. 그게 사회적 정치적 본성을 누구나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공동체, 이게 뭐다? 국가. 결국 국가는 개인의 자아 실현, 도덕적 능력을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도덕 공동체의 역할을 국가는 해야 한다. 최고의 공동체이며 도덕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진정한 국가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이제 정치학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가 없는 자는 인간 이하이거나 그 인간 이상이다. 그러니까 동물이거나 신이다. 즉 국가 안에 국가 안에 살아야 그게 인간이지, 국가를 벗어나 사는 건 동물이거나 아니면 신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의 차이점은 인간만이 선과 악, 옳고 그름 등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공유에서 가정과 국가가 생긴다. 결국 여러분들 지금 유교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가정, 국가 안에서 인간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옳음과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게 국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의 기원을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 가장 먼저 얘기한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 이건 여러분들
2학년 생활과 윤리에서도 최근 강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 교육 과정에서는 이걸 공동체주의라는 말로 썼는데, 이제 공동체주의란 말보다 공화주의, 그러니까 공화주의란 말은 국가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걸 좀 더 강조하는 거야. 특히 여러분들 공화주의 하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공화주의의 의미는 첫 번째, 국가는 공동선에 합의하고 이를 구현하는 시민 모임의 공동체다. 여러분들 공화주의는 제일 중요한 게 시스템. 무슨 얘기냐? 이 시스템의 핵심은 여러분들 견제와 균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봉건제나 전제군주제, 서양에서 그렇겠죠.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제 그랬을 때 시민들, 인간 개개인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개인의 권리나 개인의 자유나 인권이 잘 보장 안 됐죠. 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서양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죠. 뭐 시민혁명, 명예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모든 인간은 똑같다. 천부인권설 이제 이런 게 나오면서 그렇게 똑같은 인간이 비록 뭐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권력이 전혀 없는 농부라 할지라도 다 똑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퍼지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온 시스템이 바로 공화주의예요. 그렇게 이 공화주의를 그래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한 세력이 막강한 권력을 갖는 게 아니라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상권 분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게 서로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졌을 때 나라가 잘 운영된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특정한 집단이 커진다. 이제 그러면 어떤 힘이 한쪽으로 몰린다. 그러면 이제 견제와 균형이 어려워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공화주의는 국가는 시민들이 공공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법을 지키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공화주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시민들의 참여와 그들의 견제와 균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도 아니고요, 정치인도 아니고요, 뭐 사법기관도 아니야. 시민들이 이렇게 나라가 잘 운영되는지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하는 게 공화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화주의는 이제 키케로라고 하는 서양의 국가는 인민의 것이다. 인민은 무작정 모인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정의와 공동선을 위해 협력하고 동의하는 다수의 결세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공화주의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나의 이익을 챙기고 나만의 이익을 챙기고 이런 건 올바른 시민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바로 뭐? 그렇죠. 공공의 이익, 즉 모두의 이익을,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가, 이걸 항상 견제와 균형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공화주의 시민의 역할, 그럼 시민이 24시간 365일 모든 것들을 내 일 안 하면서 감시하고? 그건 아니겠죠. 특히 이제 그래서 오늘날 현실적으로 365일 뭐 매일 이렇게 시민이 그런 역할을 하긴 어려워. 그렇다라고 그러면 어느 때 선거 같은 이제 우리의 리더나 뭐 국회의원들, 지방자치 의원들을 뽑을 때 보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해줄 것인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공화주의까지 했습니다. 자, 이 국가와 시민에 있어서 고전적으로 또 중요한 게, 그럼 국가라는 것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네 번째로 사회계약론, 계약에 의해서 사회계약론 생일 시간에도 배웠고, 여러분 이제 정치와 법이나 다른 거에서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홉스, 로크, 그다음에 루소, 이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사회계약론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결국
국가라는 시스템은 시민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고자 뭘 한 거다? 그렇죠. 계약을 한 거다. 약속을 한 거다. 뭐와? 국가와 사회와 공동체와 만든 것이다. 그래서 홉스는 자연 상태는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 자연 상태는 그래서 약육강식의 시대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약한 인간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 계약을 맺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의 권리를 일부 양도해 뭐에게 국가에 대신 국가는 나의 재산과 안전, 생명을 보호해 줘라.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다? 국가다라고 이제 홉스는 주장했고요. 로크는 자연 상태가 약육강식만은 아니다.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고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더 확실하게 이제 보장받기 위해선 나의 무한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나의 권리 일부를 양도해서 내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지키겠다. 그렇게 해서 뭐 국가를 구상한다. 이게 이제 로크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를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홉스와는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반면에 이제 루소라는 사람은 훨씬 더 자연 상태가 평화롭다. 이거 먼저 할게요. 개인과 개인의 연합하여 공동의 힘으로 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종의 연합, 뭐가 국가가 발견하는 것이 사회계약으로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연합 형태에 따라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처럼 자유를 잃지 않는다. 루소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역시 맺고 나의 권리를 양도해서 국가에 양도해서 국가 시스템 안에서 나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받겠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 국가인데, 그래서 국가는 원래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 인간의 자신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려고 만들어낸 하나의 수단이다. 수단. 그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낸 수단이다. 그래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론이 바로 이 사회계약론이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주인은 국민이야. 나의 어떤 권리, 이익, 생명, 재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자유나 어떤 책임, 권리의 역할을 조금 나눠서 국가 공동체에 위임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줬다라고 하는 거야. 결국 주인은 그렇게 탄생한 국가가 아니라, 그렇죠? 그걸 원천, 근본적으로 제공한 국민에게 있다. 이게 이제 국민주권론의 기원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홉스가 지은 리바이 어던의 이론, 이렇게 이제 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계약을 맺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르크스가 또 이제 언급되네요. 공산주의 사회를 꿈꿨던 상상했던 마르크스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마르크스는 국가는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거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결국 국가의 소멸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 발전 5단계 마지막 단계 마르크스가 만들고자 했던 인간 공동체의 마지막 단계 뭐였습니까? 공산주의.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국가라는 공동체 시스템이 없는 거야. 여기 이제 나올 텐데, 자, 사유재산이 생겨나면서 빈부격차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원시 자연 상태에는 계급이 없었어요. 왜? 그냥 자연에 있는 걸 있으면 먹고 사냥해서 먹고 이런 상태였잖아. 그런데 이제 그걸 저축하고 모으면서 거기에서 사유재산의 개념이 생기면서 이 사유재산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가 이제 계급 차이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결국 이런 사유재산이 도래하면서 인간의 불평등이 어떻게 보면 시작됐다. 생겨나고 계급이 분화하기 시작하면서 지배 계급이 수단으로 이제 뭐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는 그렇게 등장했다. 이게 마르크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는
지배계급이 피지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만든 수단이자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였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현대는 그렇지 않지만 근대 이전의 국가들은 그렇죠. 국가라는 그 시스템이 누구의 소수의 그 왕이었던 절대 군주였던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이익을 먼저 그들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많았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국가는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국가는 시민들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고 잘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단지 소수의 지배계급의 이익만 반영하는 그러한 것이구나. 따라서 이 국가라는 걸 없애야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역사의 필연적인 발전 단계에 따라 국가가 소멸할 것이다. 그 소멸한 상태가 바로 이제 공산주의 5단계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거쳐 계급과 국가가 사라져 모두가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어요. 그래서 국가 소멸로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국가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공산주의 사회 전 단계가 뭐예요? 이게 5번째라고 하면 4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사회주의죠. 근데 여러분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사회주의는 과도기적인 정부 즉 아직 이 국가라는 시스템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어떤 조직이 완전히 와해돼서 모두가 평등한 그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꿈꿨던 그러한 어떤 공산주의 사회는 아직 완벽하게 실현된 적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북한이 공산주의 사회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이 이론을 보면 완벽한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한도 국가라는 시스템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그렇죠. 아직 계급 간의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가 이제 소멸되는 공산주의 사회 후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 자, 이 마르크스의 이러한 이론을 이제 모아서 쓴 책이 그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인데 마르크스와 경제학자 엥겔스 이 두 사람이 함께 공동 집필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 마르크스 국가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뉴팩처 시대, 매뉴팩처는 여러분 쉽게 가면 이제 공장에서 시스템화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수공업에서 공장제 대량 생산을 넘어가는 그러한 걸 매뉴팩처 시대라고 얘기해요. 부르주아 계급은 귀족과 맞먹는 계급으로 성장해. 왜냐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 군주국가를 지탱하는 주요한 세력이 되었다. 그리고 대규모 공업과 세계시장이 형성된 이래 부르주아 계급은 근대적인 대의제 국가에서 독점적인 정치 지배를 쟁취하였다. 경제력을 통해서 근대적 국가 권력은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통된 사업을 관장하는 위원회에 지나지 않으니까 국가라는 시스템은 이렇게 근대적 부르주아 계급의 이득만을 반영하는 그러한 시스템에 불과하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가 궁극적으로 없애야 될 이제 그런 거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는 거예요. 공산당 선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지금 유교적인 관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 그 다음에 이제 공화주의 오늘날, 그 다음에 사회계약론, 그 다음 마지막 마르크스 이렇게 해서 국가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다는 걸 다양한 관점에 의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렇게 탄생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국가의 역할이 이제 정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역시 동서양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역시 동양의 핵심은 유교예요. 유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교에서는 민본주의, 백성이 가장 근본이다.
근거해서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을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백성의 뜻은 곧 하늘의 뜻이므로 군주는 위민,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역시 계속 얘기하죠. 결국 군주는 법이나 형벌보다는 덕에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이게 유교의 핵심, 즉 법과 사상, 형벌 이런 걸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도덕에 의해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그래서 덕치라고 하죠. 그래서 훌륭한 군주는 이 덕치, 도덕성이 뛰어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뛰어난 도덕성을 가지려면 그 기본이 뭐겠어요? 역시 수신이야, 수신. 결국 왕이 솔선수범하고, 그쵸? 왕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자매와 이런 걸 먼저 해야 백성들이 그걸 보고 따라한다는 거야. 이게 동양의 민본주의 사상, 어떻게 보면 이제 군주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교에서는 국가는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하는 역할을 하니까 국가가 도덕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죠. 아까 덕치. 통치자가 덕으로 백성을 교화할 때, 그러니까 솔선수범을 보일 때 백성들도 그걸 따라한다. 덕치의 실현을 위해 민생의 안정. 그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그쵸, 밑에 나오지만 맹자의 뭡니까? 항산, 항심. 즉 착한 마음, 백성들은 물론 열심히 도를 닦은, 열심히 도덕적으로 완성한 성인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일반 백성을 얘기하는 거, 맹자가. 일반 백성들이 도둑질을 안 하게 하려면 일정한 직업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니네 유교 공자 너네가 말하는 그 착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항산, 일정한 직업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항심,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한 거야. 이게 바로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백성들의 도덕적인 삶을 위한 도덕 공동체로 인식을 했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군주가 제 역할을 못해 통치자의 정당성이 무너지면 군주가 교체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했죠? 역성혁명, 다른 말로 방벌 사상. 이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상적 근본은 바보다 민본주의다, 덕치다. 즉 왕이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못해. 그러면 그건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으면 내려와야죠. 근데 물론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이론이야, 이론. 유교 공자나 맹자가. 근데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실질적인 힘은 그렇죠, 군주가 갖고 있었죠. 군주가 이러한 공자나 맹자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이건 그냥 공연불, 그냥 이론에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공화주의 아까 배웠고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그런 게 가능해졌잖아. 무슨 얘기냐면 국민이 뽑은 통치자가 도덕적이지 아니 이제 죄를 저질러 그러면 그쵸, 국민이 그 죄값을 물을 수 있죠. 그래서 뭐 탄핵되거나 정부가 교체된다거나. 근데 옛날에는 그쵸, 이런 사상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실현하고 그쵸, 접근하긴 어려웠다. 그리고 어떤 왕이 이러한 사상을 받아들이려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쵸, 쉽지 않았을 거야.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번 유교는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을 어디에 뒀다? 민본주의에 뒀다. 민본주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늘이 듣고 보는 것은 백성이 듣고 보는 거니까 하늘과 백성을 동격화한다는 거. 그만큼 백성을 중요시 여겨라는 겁니다. 하늘이 밝히고 두렵게 하는 것 또한 백성을 통하여 밝히고 두렵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늘과 백성은 서로 통하는 것이니 땅을 다스리는 사람을 백성을 공경해야 된다. 즉 군주는 백성을 공경해야 된다. 그것이 민본주의 사상의 핵심이고 동양의 대표적인 국가의 역할에서 유교의 관점에서 보면 민본주의 사상의 근거에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그 근본은 통치자가 덕으로서 통치를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것과 관련된 서양의 대표적인 아리스토텔레스,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학기 개학하고 첫 수업 끝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